평범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집. 아침 햇살이 거실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하유는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지만 멈추지 않는 떨림.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셋째 시우가 자신이 만든 소형 드론을 날리며 자랑했다. 막내 리엘은 거실 한쪽에서 심리학 원서를 읽고 있었고, 둘째 도유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첫째 노아는 그런 동생들과 엄마의 상태를 조용히, 하지만 빈틈없이 살피고 있었다. 7살짜리 내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유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유를 따르려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엄마 아이들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소파 위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내 아이는 울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 요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도윤, 상태 보고. 리엘, 엄마 옆에서 상태 확인해. 시우, 스캐너 가져와. 리더인 첫째 노아의 침착한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리엘은 쓰러진 엄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운 거야. 내 목소리 들리지? 천천히 숨 쉬어봐.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톤이 하윤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시우는 자신이 만든 손목시계 형태의 생체 스캐너를 하윤의 손목에 채웠다. 곧바로 태블릿 PC에 엄마의 심박수, 혈압, 그리고 뇌파 활동 수치가 복잡한 그래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뇌신경계 신호가 급격히 불안정해 5분 전보다 15% 악화됐어. 시우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노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간이 없어. 하윤이 겨우 안정을 되찾고 침실에서 잠이 든 후 내 아이는 그들의 진짜 사령부인 지하실로 모였다. 평범한 가정집의 지하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와 윙윙거리는 서버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노아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에는 엄마 구출 작전이라는 제목과 함께 복잡한 수식과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의 신경 퇴행 속도가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도윤, 플랜 B를 실행해. 제우스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둘째 도윤이 키보드 앞에 앉았다. 그의 10개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간 뒤 전 세계 주요 제약회사들의 철통 같은 방화벽을 농락하듯 뚫고 들어갔다. 그것은 엄마를 살리기 위한 위험하고도 절박한 디지털 잠입이었다. 몇 시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도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찾았어. 그의 말에 다른 아이들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화면에는 에터나 에이터나라는 이름의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가 떠 있었다. K-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희귀 유전성 신경질환 치료제. 엄마의 유전자 마커와 정확히 일치하는 유일한 치료제였다.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에터나는 아직 시판되지 않은 K-메디컬이 독점적으로 소유한 약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어떻게 손에 넣지? 리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방향을 바꿔 엄마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친족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유전병의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그는 한 개인 병원의 VIP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7년 전에 봉인된 최고 등급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 도윤의 해커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는 수십 개의 가상 IP를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유전자와 99.99%의 북의 일치율을 보이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강태호. 그리고 그의 프로필 사진 아래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의 직함. K 메디컬 코퍼레이션 최고 경영자 CEO. 지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 아이는 스크린에 떠 있는 세 개의 정보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아버지. 강태호의 얼굴. 유일한 희망인 신약 에터나의 로고. 그리고 엄마의 상태가 위독함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 그래프.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리더 노아였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동생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하고 비장했다. 작전 목표를 수정한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구조 작전이다. 그는 스크린 위에 떠 있는 강태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약을 손에 넣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저 사람이야. 지금부터 아빠 찾기 작전은 엄마 구하기 작전으로 변경한다. 우리가 직접 그를 우리 앞에 데려온다. 지하실 사령부의 공기는 아이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노아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강태호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주위로 복잡한 마인드맵을 그려나갔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 엄마를 살릴 약, 에터나를 손에 넣는 것. 그리고 그 열쇠는 강태호가 쥐고 있다. 리더인 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강태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 섣부른 직접 접촉은 위험해. 우선 탐색전을 펼쳐야 한다. 미끼를 던져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야. 어떤 미끼를 발명가 시우가 물었다. 심리학을 담당하는 막내 리엘이 오빠의 질문에 답했다. 강태호의 공개된 인터뷰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봤어. 그는 극도로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호소에는 반응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걸 경멸하고 지적인 도전을 즐기는 타입이야. 그의 감성이 아닌 지성을 자극해야 해. 리엘의 분석에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퍼즐을 보낼 거야. 바로 엄마의 천재성이 담긴 연구의 일부를. 그는 해커인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 강태호의 개인 이메일 보안을 뚫고 우리가 보낸 파일이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어. 제우스 도윤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문제없어. 형. 그의 이메일은 국방부 서버보다 뚫기 어렵지만 내겐 그냥 놀이터일 뿐이야. 인공위성을 3번 경유하고 12개 나라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보낼 거야. 신도 찾지 못할 걸. 그렇게 작전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남긴 수많은 연구 노트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미완성된 유전자 배열 공식 하나를 골라냈다. 시우는 그 공식을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로 만들어 평범한 풍경 사진 파일 안에 숨겼다. 파일을 열고 정확히 1분이 지나면 데이터는 스스로 파괴되도록 설계했다. 한편 K 메디컬 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태호는 얼음 왕국의 왕자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7년 전 신하윤이 떠난 이후로 그의 삶에서 열정은 사라졌다. 오직 그룹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만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보안팀에서 확인 불가 판정을 내린 이메일이 개인 메일함으로 수신되었습니다. 출처가 전혀 추적되지 않습니다. 열지 않으시는 편이.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호의 눈빛이 흥미롭게 빛났다. 도전. 그는 이런 종류의 도발을 즐겼다. 그는 직접 메일을 열었다. 발신인도 제목도 없는 텅 빈 메일. 오직 사진 파일 하나만이 덩그러니 첨부되어 있었다. 그가 파일을 열자 평범한 노을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정확히 1분 후 사진은 디지털 노이즈로 변하며 스스로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미 태호의 머릿속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완벽하게 각인된 후였다. 유전자 배열 공식. 그는 한눈에 그것이 평범한 데이터가 아님을 알아보았다. 너무나도 우아하고 혁신적이며 대담했다. 마치 완벽하게 작곡된 한 편의 교향곡처럼 모든 배열이 필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지적 흥분과 희열이 온몸을 덮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보는 공식인데도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만난 듯한 기묘한 기시감. 그는 즉시 RD 연구소의 총괄 책임자인 백진우 박사를 호출했다. 백진우 박사는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지적인 오만함을 풍기는 남자였다. 그는 태호가 내민 태블릿 PC의 공식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하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이건 대체 어디서 찾으신 겁니까? 백진우가 물었다. 태호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백 박사 세포의 노화 자체를 역행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례지만. 회장님, 백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이건 학술적으로나 흥미로울 뿐인 망상입니다. 현실성 없는 이론일 뿐이죠. 이런 헛개비를 쫓느라 자원을 낭비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의 태도는 과학자의 신중한 회의론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조급함에 가까웠다.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낭비라고 진정한 과학자라면 이런 단서에 목숨을 걸 텐데. 백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리고 진정한 경영자는 헛된 환상에 대한 손실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에터나의 마케팅에 집중해야지. 이런 유령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허공에 맴돌았다. 백진우가 돌아간 후 태호의 집무실에는 차가운 의심의 공기가 감돌았다. 백진우의 반응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 그는 저 공식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 태호는 자신의 개인 보안팀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백진우 박사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리고 우리 아카이브에 신하윤이라는 연구원과 관련된 파일이 있다면
전부 나에게 가져와. 아이들이 던진 아리아드네의 실. 미궁 속의 왕은 마침내 그 실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실의 끝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과 동시에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구원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백진우 박사가 떠나간 집무실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호는 텅 빈 화면에 떠 있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유전자 공식을 응시했다. 백진우의 과장된 부정과 은근한 경고는 오히려 태호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의심의 불길로 키워놓았다. 유령. 백진우는 그 공식을 유령이라 칭했다. 태호는 그 유령의 정체를 밝혀야만 했다. 그는 밤늦도록 회사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머물렀다. 신하윤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먼지 쌓인 오래된 파일 몇 개가 나타났다.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 몇 편의 기초 연구 보고서. 그는 홀린 듯 그녀의 입사 지원서를 열었다. 앳된 얼굴의 증명사진 속에서 그녀는 조금은 긴장한 듯하지만 총명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잠겨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늦은 밤, 텅 빈 연구실에서 커피 향이 피어오르던 풍경.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채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던 그녀의 목소리. 세포의 노화를 막는 게 아니라 세포 자체가 늙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속이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생생했다. 그 기억 속의 신하윤은 차갑고 계산적인 스파이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던 천재적인 연구원이었다. 그 따뜻한 기억은 7년 전 그날 아침 그가 들었던 차가운 진실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지독한 숙취와 함께 깨어났던 그날 아침. 머리는 깨질 것 같았고 전날 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를 깨운 것은 그의 새어머니이자 그룹의 실세인 서은아 회장이었다. 그녀는 비통한 표정으로 태블릿 PC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신하윤이 새벽녘에 연구실을 빠져나가는 보안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데이터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서은아는 말했다. 태호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모두 속았다. 신하윤 연구원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도주했다. 그녀의 옆에는 젊은 시절의 백진우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하윤에게 배신당했다며 분노했다. 그녀가 남겼다는 사직서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억이 없는 태호는 그들이 제시한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아니야. 태호는 아카이브실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신하윤이 직접 작성한 과거의 연구 제안서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글에는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연구를 돈과 맞바꿀 리가 없었다. 기억과 기록 사이의 거대한 괴리가 그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 태호는 다시 백진우를 호출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달랐다. 그는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신하윤의 최초 연구 제안서를 띄웠다. 세포 시계의 역행에 관한 가설. 신하윤 연구원의 제안서입니다. 우리 회사의 신약, 에터나의 핵심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그런데 왜 최종 개발 보고서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완전히 누락된 겁니까? 백 박사. 백진우는 더 이상 어설프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차가운 본색을 드러냈다. 회장님, 이미 끝난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 대신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에터나는 우리 K 메디컬의 기둥입니다. 그 약의 근원에 대한 불필요한 스캔들이 터진다면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겁니다. 회사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사회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님들 역시 회사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전장이었다. 그는 이사회를 방패 삼아 CEO인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태호는 깨달았다. 백진우는 단순한 연구소장이 아니었다. 그는 새어머니 서은아 회장의 비호 아래 회사 내부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상태였다. 공식적인 기록도 자신의 권위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백진우가 돌아간 후 태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회사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명의 메일이 보냈던 그 우아한 공식이 다시 들어왔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실한 오락이었다. 어쩌면 자신을 진실로 이끌어줄 유일한 생명줄일지도 모른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보안 총괄 최 이사를 아무도 없는 비상 계단으로 불렀다. 최 이사, 자네만 믿고 맡기는 임무다. 태호의 눈빛은 비장했다. 7년 전 9월 20일 밤 중앙바이오 연구실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 보안 영상과 서버 로그를 찾아내게. 공식 기록은 믿을 수 없어. 나는 로우 데이터가 필요해. 그는 최 이사의 어깨를 잡았다. 이건 제로 레벨 명령이다. 서은아 회장님도, 백진우 박사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할 수 있겠나? 최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혼자 남겨졌다. 과거의 기억을 찾으려던 개인적인 호기심은 이제 자신의 회사와 진실을 건 위험한 전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 도시 어딘가에 진실을 알고 있는 그녀와 어쩌면 자신의 아이가 살고 있을 터였다. 그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강태호가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는 동안 서울의 한적한 교회 주택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신하유는 아이들 앞에서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혼자가 될 때마다 엄습하는 고통과 싸워야 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몸은 점점 더 자신의 의지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병세는 명백히 악화되고 있었다. 내 아이는 엄마의 그늘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심리학의 대가인 막내 리엘은 엄마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습관적인 손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의 스트레스 수치가 위험 수준이야.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병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있어. 리엘의 분석에 다른 아이들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리더인 노아는 결단을 내렸다. 엄마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부정적인 기억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긍정적인 기억을 상기시켜야 해. 그는 동생들을 향해 새로운 작전을 제안했다. 우리는 엄마를 위해 잃어버린 비밀의 화원을 만들어줄 거야.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해커 도유는 엄마가 오래전에 삭제했던 낡은 클라우드 서버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디지털 먼지 아래 묻혀있던 강태호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짧은 메시지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이 발명가 시우는 뇌파 동기화 기술을 응용한 최신형 VR 헤드셋을 조립했다. 단순한 영상 재생기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뇌파를 기억 데이터와 동기화시켜 마치 실제처럼 과거를 체험하게 만드는 장치였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줄 가장 특별한 선물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하윤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 저희가 만든 선물이에요. 이름은 추억 상자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본 하윤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픈 과거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아이들의 사랑을 외면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헤드셋을 쓰자 눈앞이 잠시 암전되었다가 이내 환한 빛과 함께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대학교 캠퍼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앳된 얼굴의 강태호가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웃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하윤아, 왜 이렇게 늦었어? 27살의 강태호.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다. 장면이 바뀌었다. 늦은 밤 연구실. 두 사람은 현미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새로운 발견의 희열에 가득 차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순간 마지막 기억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였다. 그곳에서 태호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반지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자신의 모습.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었다. 하윤이 헤드셋을 벗었을 때 그녀의 뺨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깨닫자.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이제 보호해야 할 대상만이 아닌 그녀의 동지였다. 그날 밤, 하윤은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7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태호와의 사랑, 자신의 유전병, 그리고 삶의 전부였던 연구를 한순간에 앗아간 동료. 백진우의 배신에 대해서 태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도 피해자였단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백진우와 서은아 회장이 그의 기억을 지우고 그에게 거짓을 주입한 거야. 그들은 엄마의 연구뿐만 아니라 엄마의 사랑과 태호 씨의 인생까지도 훔쳐간 거란다. 이야기를 마친 하윤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위험한 거야. 백진우는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그러니 엄마랑 약속해 주렴. 절대로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저 약을 얻는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그것뿐이면 돼.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내 아이는 서로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들은 그렇게 엄마와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하실 사령부에 다시 모인 아이들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노아는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던 강태호의 사진 옆에 백진우의 사진을 나란히 붙였다. 엄마는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셔. 하지만 안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노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백진우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그는 엄마를 죽이고 있는 병의 근원이야. 약을 얻는 것은 치료일 뿐이야. 병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암세포 자체를 도려내야 해. 내 아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약속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엄마에게 했던 약속을 넘어선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들만의 맹세였다. 이제 그들의 작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였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열쇠를 쥔 남자, 강태호를 직접 포획하는 단계로. 신약 에터나의 글로벌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 K 메디컬 타워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투자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행사의 중심,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무대에 선 강태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에터나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며 K 메디컬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 시각, 그의 철옹성 아래 지하실 사령부에서는 내 아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작전명 아빠 포획. 최종 단계에 진입한다. 리더 노아가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K 메디컬 타워의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그를 해치는 게 아니야.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노아는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임무를 확인시켰다. 도윤. 도시 전력망의 과부하 준비는 해커 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완벽해. 링. 5초의 오차도 없이 타워의 비상 전력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재부팅시킬 수 있어. 시우. 디스트랙션 드론은 발명가 시우가 자신이 만든 벌새 모양의 소형 드론들을 보여주며 웃었다. 100대 모두 준비 완료. 타워 앞 상공을 뒤덮어 지상의 모든 보안 요원들을 바보로 만들어 줄게. 리엘. 타겟 접근은 막내 리엘은 최연소 과학 저널리스트로 위장한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었다. 이미 비서실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천재 소녀의 호기심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걸.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왕을 사냥할 시간이었다. 강태호가 에터나의 성공적인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찬사를 받으며 개인 집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노아의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이다. 작전 개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우였다. K 메디컬 타워 근처 빌딩 옥상에서 100대의 드론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드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타워 정문 앞 상공을 어지럽게 비행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현장의 보안팀과 기자들의 시선을 온통 하늘로 향하게 만들었다. 전방의 원인 불명의 드론 출현 지상의 보안팀이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도윤이 엔터키를 눌렀다. 서울 시내의 전력망에 미세한 과부하가 걸렸고 K 메디컬 타워의 조명이 일순간 깜빡였다. 비상 발전기가 즉시 가동되었지만 건물의 비핵심 전자, 잠금 장치와 내부 통신 시스템은 몇 초간의 재부팅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 찰나의 혼란. 그것이 리엘에게는 기회였다. 어머. 무서워요. 리엘은 당황하는 비서의 손을 놓고 겁에 질린 척하며 강태호의 집무실 방향으로 달려갔다. 길을 잃었어요. 아이의 외침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리엘은 복도의 코너를 돌자마자
시우가 만들어준 만능키로 재부팅 중인 전자도어록을 소리 없이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한편 강태호는 밖의 소란과 전력 문제에 미간을 찌푸리며 집무실에 도착했다. 빨리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 성가신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육중한 방음문이 뒤로 닫혔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려다 방 중앙에 서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하고 우뚝 멈춰 섰다. 꼬마야, 여긴 어떻게? 그가 당황해서 묻는 순간이었다. 그의 거대한 책상 뒤에서 둘째 도윤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개인 라운지로 통하는 옆문에서는 셋째 시우가 걸어 나왔다. 아이들의 손에는 장난감처럼 생긴 정체불명의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강태호는 본능적으로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님. 도윤이 작은 전파 방해 장치를 흔들어 보이며 윙크했다. 그의 왕국이자 가장 안전한 성역이었던 집무실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감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물리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이 완벽하게 계획된 침투와 고립은 그에게 그 어떤 위협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아이들이 아님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소형 통신 장치에서 노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이상할 정도의 권위가 느껴졌다. 목표 확보. 외부 통신 차단 완료. 현재 위치. 완벽히 고립됨. 임무 완수를 확인한 리엘은 천재 저널리스트의 가면을 벗고 본래의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시우가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전화기는 오직 하나의 번호로만 연결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환호성에 가까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보고합니다. 저희가 해냈어요. 아빠 잡았어요. 그 한마디가 강태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꼼짝없이 갇힌 채 자신을 둘러싼 4명의 작고도 거대한 아이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저희가 해냈어요. 아빠 잡았어요. 리엘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위성 전화기를 통해 신하윤의 귀에 꽂혔을 때 그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복수도 정의도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을 무사히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보내준 보안 경로를 따라 평생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K 메디컬 타워로 향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휴대폰을 통해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조종하며 그녀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최상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육중한 CEO 집무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하윤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의 벽을 사이에 두고 강태호와 다시 마주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기억하던 부드러움 대신 세월의 냉혹함과 함께 극도의 충격과 혼란이 새겨져 있었다. 신하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거칠었다. 살아있었군. 왜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거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왜 내 아이들을 그는 7년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배신감과 의문들을 격앙된 목소리로 쏟아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돈 봉투와 함께 여자를 버린 남자가 이제 와서 아버지를 자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태호의 얼굴이 상처 입은 듯 일그러졌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증오와 원망의 기류가 흐르던 그때 첫째 노아가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두 분 모두 그만하세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다. 저희는 과거를 두고 싸우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노아는 동생들에게 눈짓했다. 아이들은 익숙하게 움직이며 강태호의 거대한 집무실을 그들만의 법정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도윤은 태호의 메인 컴퓨터를 자신의 시스템과 연결시켜 거대한 모니터를 증거 제시용 스크린으로 만들었다. 지금부터 7년 전 9월 20일 밤에 있었던 진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아의 선언과 함께 첫 번째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증거 1. 조작된 보안 영상. 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공식 기록상 신하윤 연구원이 데이터 반출 후 건물을 떠나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원본 로그를 분석한 결과 정확히 15분간의 데이터가 삭제되었고 그 자리에 다른 시간대의 영상이 덮어 씌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작된 부분과 원본 데이터의 차이가 붉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태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음은 리엘의 차례였다. 증거 2. 거짓된 증언. 화면에 백진우 박사의 7년 전 진술 영상이 나타났다. 리엘은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의 진술에 담긴 거짓말의 징후들을 정확히 분석해냈다. 백진우 박사는 슬픔과 배신감을 연기했지만 그의 무의식은 명백히 안도감과 성취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리엘의 분석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태호가 믿었던 진실의 기반을 베어냈다. 마지막으로 시우가 나섰다. 증거 3. 추적이 불가능했던 돈의 흐름.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이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사건 당일 야간 근무를 섰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던 보안 요원. 그의 차명 계좌로 일주일 뒤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서은아 회장님이 후원하는 유령 자선 재단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은아 회장. 그리고 그녀의 충실한 공범. 백진우 박사. 노아는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다. 결론입니다. 신하윤 연구원은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강태호 회장님. 당신 역시 기억을 잃고 거짓 정보에 조종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태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스크린에 떠 있는 명백한 진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 그녀를 향한 증오, 자신을 향한 연민,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기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보였고 장기판 위의 졸이었으며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가해자였다.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의 눈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고 어두운 절망과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하윤을 바라보았다.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그의 무너진 모습을 하윤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의 눈에서 진실한 고통을 읽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완벽한 작전은 7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성공적으로 열어젖혔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증오와 오해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부서진 신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는 여정이었다. 강태호의 집무실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네 아이는 각자의 위치에서 시스템에 접속했고, 신하윤은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아이들의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강태호는 7년간 잊고 살았던 전사의 심장으로 이제는 자신의 가족이 된 팀의 최전선 공격수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좋아. 팀. 리더 노아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백진우 박사다. 그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에터나의 원본 연구 데이터와 물리적 샘플을 확보해야 해.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미 한 발 늦어 있었다. 형. 늦었어. 해커 도윤의 다급한 외침이 지휘부를 갈랐다. 그의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창이 번쩍였다. 백진우가 알아차렸어. 지금 중앙 서버의 제로 레벨 데이터 삭제 프로토콜을 가동했어. 연구동 전체가 폐쇄되고 있어. 메인 스크린에 거대한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나타났다. 1000, 0959, 0958. 10분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터였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하윤 씨 태호가 절박하게 외쳤다. 어떤 데이터부터 구해야 하지. 하윤은 화면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코드 뭉치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저기 촉매 배열식이야. 저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복원할 수 있어. 리엘. 백진우의 예상 도주 경로는 그는 겁쟁이지만 자만심이 강해요. 외부로 도망치지 않고 자신만의 안전구역이라고 믿는 중앙, 저온 저장실로 갈 거예요. 모든 물리적 샘플을 그곳에서 파괴하려 할 거예요. 알았어. 태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 내가 갈 길을 열어줘. 시우. 나한테 필요한 걸 주고. 시우는 손목시계처럼 생긴 소형 EMP 장치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비상 잠금 장치를 10초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야. 아빠. 아빠라는 말에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자신의 성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를 달리는 그의 뒤로 육중한 방화벽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아빠. 왼쪽 중앙 복도는 막혔어.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가 그의 유일한 길잡이였다. 같은 시각. 집무실에서는 디지털 전쟁이 한창이었다. 젠장. 삼중 암호화 웜을 심어놨어. 삭제를 멈출 순 없지만 속도를 늦춰볼게. 도윤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스크린 위에서는 그의 방어 코드가 백진우의 삭제 바이러스와 부딪히며 격렬한 스파크를 튀겼다. 마침내 태호는 바이오 연구소의 입구에 도착했다. 투명한 플라스틸렌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방화문이 거의 다 닫히고 있었다. 그는 몸을 날려
문이 닫히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가운 냉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연구실 중앙. 백진우가 저온 저장 장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원격 파괴 장치가 들려 있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7년간의 연구 데이터와 모든 샘플이 한 줌의 재로 변할 줄 알아. 강태호 백진우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졌다. 카운트다운은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때 태호의 이어폰에서 리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그는 나르시시스트야. 그의 자존심이 약점이야. 위협하지 말고. 그의 천재성을 시험해. 태호는 순간적으로 전술을 바꿨다. 내 말이 맞아. 백진우. 파괴해버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어차피 당신 같은 사기꾼은 이 연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도 못했으니까. 훔칠 수는 있었겠지만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지. 사기꾼, 그의 지성을 모욕하는 말에 백진우가 격분했다. 내가 이 연구를 완성시켰어. 나야말로 진정한 천재라고. 그가 자신의 업적에 대해 소리치며 흥분한 바로 그 순간. 지금이야 도윤의 외침이 태호의 귀를 때렸다. 도윤이 마침내 백진우의 방화벽을 뚫고 그의 원격 파괴 명령을 단 몇 초간 동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태호는 백진우가 아닌 벽에 붙어 있는 비상질소 분사 밸브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가 밸브를 돌리자 엄청난 양의 액화질소가스가 거대한 소음과 함께 실내를 가득 채웠다. 무해하지만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하얀 연기가 백진우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호가 그를 덮쳤다. 파괴 장치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마침내 문을 연 보안팀이 연구실 안으로 들이닥쳐 백진우를 제압했다. 집무실의 메인 스크린. 붉은색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0일에 멈춰섰다. 그들은 데이터를 지켜냈다. 백진우는 체포되었다. 태호는 아수라장이 된 연구실 한가운데 서서 하윤을 살릴 수 있는 핵심 샘플이 담긴 작은 저온 용기를 손에 쥐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의 보안 카메라를 응시했다. 카메라 너머에서 그의 가족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백진우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아수라장이 된 연구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강태호는 잠시 동안 그 혼돈의 현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손에 든 작은 저온 용기를 꽉 쥐었다. 그의 첫 번째 전화는 법무팀이 아닌 비서실을 향했다. VIP 의료실을 준비해. 국내 최고의 신경과 팀을 소집하고 신하윤 박사님이 들어가실 거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이제 명확했다. 그가 직접 하윤에게 치료제를 전달했을 때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7년의 고통과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하윤은 병원에 입원해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고 태호는 남겨진 폭풍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K메디컬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 선 강태호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백진우의 연구 절도와 서은하 회장의 공모 사실을 포함한 지난 7년간 있었던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신약 에터나는 사실 신하윤 박사님의 위대한 연구 성과를 도둑질한 결과물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K메디컬의 총수로서 이 모든 과오에 대해
피해자인 신하윤 박사님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또한 에터나의 모든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의료윤리 및 신진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재단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정직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에 K-메디컬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점차 놀라움과 기대로 바뀌어 갔다. 그는 폐허 위에서 회사를 재건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병실. 하윤은 매일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끔찍했던 손떨림이 멈췄고 흐릿했던 시야도 점차 선명해졌다. 그 곁에는 언제나 태호와 내 아이가 함께했다. 그들은 어색하지만 서서히 가족이라는 이름의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태호는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고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하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내 아이는 자신들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아빠의 실수를 수습해 주었다. 도유는 아빠가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내리자 2초 만에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시우는 아빠가 조립하지 못하는 장난감을 뚝딱 만들어냈다. 리엘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 어색한 감정의 흐름을 읽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다리를 놓아주었으며, 노아는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하며 새로운 가족의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강태호는 아이들을 통해 지난 7년간 잊고 살았던 웃음과 따뜻함을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된 태호와 하윤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태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널 믿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정말 미안해. 하윤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과거는 그만 탓하기로 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대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에게는 4명의 멋진 미래가 있잖아요. 그로부터 몇 달 후, 하윤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푸른 정원이 있는 하얀 집으로 이사했다. 주말 오후, 5명의 가족은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가 떠 있었다. 그것은 회사의 경영 보고서나 유전자 배열식이 아니었다. 바로 신하윤의 이름을 딴 새로운 비영리 연구소의 청사진이었다. 하윤 생명과학연구소, K-메디컬의 지원을 받지만 오직 인류를 위해서만 연구하는 독립적인 공간. 엄마, 이쪽 동선의 에너지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제가 새로 설계해 봤어요. 시우가 새로운 회로도를 제시했다.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은 제가 직접 구축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줄게요. 도윤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연구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중앙정원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엘이 아름다운 정원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태호와 신하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4명의 천재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이 두 사람의 미래를,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었다. 진정한 미래를 위한 공식은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그 자체였다. 얼음 왕자는 마침내 녹아내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이자
한 여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